2025년 IMF가 한국에 다시 한번 던진 메시지는 이제 진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놀랍게도 지금 한국 투자자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와 거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은 2025년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고 2026년이 막 시작된 새해 첫 주일 수도 있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도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같습니다. 바로 이제 2026년을 버텨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연말 뉴스나 새해 첫 방송을 켜면 비슷한 제목이 반복됩니다. IMF가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0%대 후반, 대략 0.9% 정도로 보고 2026년은 1%대 후반, 약 1.8% 정도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한다는 기사들이 이어집니다. 옆에는 가계부채, 고령화, 잠재 성장률 둔화, 그리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리포트 요약이 붙어 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네, 한국 경제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팬데믹, 글로벌 긴축,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조정하며 큰 붕괴 없이 버텨온 편입니다. 그러나 IMF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부채부터 관리해야 하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부담을 감당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문장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한 줄로 줄이면 당장은 쓰러지지 않겠지만 이 체력으로는 다음 라운드를 버티기 어렵다. 부채 연금, 생산성 구조를 지금 손대지 않으면 2026년 이후가 더 피곤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그래, 나라 이야기겠지, 정부와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버티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IMF가 사용하는 부채, 연금, 생산성, 구조개혁 같은 단어들은 사실 여러분의 통장, 대출, 연금 계좌에도 그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부채를 줄이고 생산성을 올려라 라는 말이지만, 개인에게는 빚의 속도를 줄이고 소득 성장 노후를 세 칸으로 나누라는 말로 바꿔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이라는 해를 버티는 사람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메시지를 그냥 뉴스 자막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를 설명해주는 문장으로 받아들이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이해하려면 한국 가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숫자로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개인 재무제표를 이 큰 그림 안에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국제 국내 통계를 합쳐보면 한국 가계부채의 큰 흐름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1년 전후 시기에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약 99에서 101.9%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규모의 가계부채라는 상징적인 숫자였고, 당시 많은 기관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사이에는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서 89에서 90% 안팎으로 내려온 것으로 집계됩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한 글로벌 사이트는 89.5%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92.7%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기관마다 세부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점에서 약간 내려왔을 뿐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빚 많은 가계라는 사실입니다. 가계부채 총량만큼이나 중요한 숫자가 채무 서비스 비율, 즉 DSR입니다. DSR은 소득 가운데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중을 말하는데, 한국의 민간 비금융 부문 기준으로 2025년 1분기에는 약 20.2% 정도로 추정됩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의 5분의 1이 이미 빚 갚는 비용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크게 끼고 있는 30에서 40대, 전세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동시에 쓰는 가구, 그리고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 프리랜서 집단은 이 비율이 30에서 40%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빚 갚는 데 묶여 있다는 의미라 생활비와 저축,
투자를 동시에 감당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과 여러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 급증이 민간 소비 성장률을 매년 0.4%포인트 정도씩 깎아먹었다고 분석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건조하지만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헬스장을 다니던 사람이 집 앞 공원 산책으로 운동을 바꾸고 주 1에서 2회 하던 외식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며 영어 학원이나 자기계발 강의는 나중에로 미뤄지고 적립식 ETF는 끊고 그 돈으로 이자부터 내는 상황입니다. 결국 빚을 갚느라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어드는 구조에서 인생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IMF가 한국을 두고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한다고 말할 때 이 문장은 개인의 삶 속에서는 왜 2025년의 마음이 2015년보다 더 팍팍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읽힙니다. 이제 이런 숫자들을 한 사람의 삶 위에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30대 후반 직장인, 수도권에 거주하고 연봉은 6천 후반, 맞벌이는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인물의 2019년부터 2024년까지를 따라가다 보면 IMF와 한국은행이 말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한 개인의 재무제표에 스며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9년 늦가을 그는 출퇴근길마다 부동산 앱을 켭니다. 전에 봤던 매물들이 하나둘 거래 완료로 바뀌고 남아있는 집들의 호가는 작년보다 또 올라 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점심시간은 온통 집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사면 진짜 영영 못 산다니까. 서울은 포기해도 수도권 외곽이라도 들어가야지 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그는 그 말이 점점 자기에게도 하는 말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9년 말 그는 수도권 외곽의 5억 후반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40에서 50%를 빌리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총동원해서 맞춥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 안팎이었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상환 스케줄을 받아들고 계산해보니 월 원리금이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후 4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그에게 월급의 4분의 1 이상이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지만 새로 얻게 될 집의 평면도를 휴대폰으로 확대해 보면서 그는 그래도 이제 내 집 있는 사람이다 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때 그의 재무제표는 총자산 약 6억 원 중반에 부채 2억 원 중후반, 금융자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집과 국내 자산, 원화에 깊게 묶여 있었지만 그 구조의 취약함은 아직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세상은 팬데믹으로 멈췄지만 자산 시장은 뜨겁게 달렸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아래에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들이 국내 주식과 ETF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코인 시장 역시 강세를 보이며 곳곳에서 수익률 자랑이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회사에서는 나 XX전자 30% 먹었다. 코인은 진짜 세상이 다르더라니까.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집도 샀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던 그도 결국 스마트폰에 모바일 트레이딩 앱을 깔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처음 한 달은 월 50만 원만 넣습니다. 계좌의 초록색 수익률이 찍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고 두 번째 달에는 7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100만 원으로 금액을 늘립니다. 어느 날 앱 화면에 신용거래 가능이라는 문구가 뜨자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2021년 말 그의 재무 상태를 그려보면 집값은 6억 원 후반에서 7억 원 초반까지 올라 있을 수 있고 부채는 여전히 2억 원 중후반 수준, 금융자산은 레버리지를 포함해 1억 원 중반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산 구조만 놓고 보면 집 비중이 80%를 넘고 금융 비중은 20% 미만이며 대부분 국내 원화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 시기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00% 안팎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라는 생각만 스쳐 지나갑니다. 2022년이 되자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1년 여름 0.5%였던 기준금리는 2023년 초에는 3.5%까지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대에서 4% 안팎으로 뛰어오르면서 은행에서 고객님의 대출 금리가 2.1%에서 3.7%로 변경됩니다라는 안내 문자가 도착합니다. 그의 월 상환액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에서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더 나가는 셈인데 이 추가 금액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 2회 다니던 헬스장이 1회로 줄고 주 1회의 외식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며 적립식 ETF는 지금은 잠깐 멈추자는 결정을 내리고 중단됩니다. 같은 시기 주식과 코인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2021년 고점에 레버리지로 들어갔던 성장주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심지어 마이너스 50%까지 밀려있고 반등을 기다리던 계좌는 어느 순간 버티기 어려워져 일부 종목을 손절하게 됩니다. 2023년 무렵 그의 재무제표를 다시 그려보면 집값은 고점 대비 다소 조정되었어도 여전히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채 원금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이자 비용만 늘어났고 금융자산은 수익률 하락과 생활비 보전을 위해 일부를 깎아 써서 규모가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과 여러 연구기관은 이 시기를 두고 가계부채가 소비를 깎아먹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돈이 예전처럼 남질 않는다. 그냥 요즘이 좀 힘든 거겠지 정도로 번역될 뿐입니다. 어느새 2025년이 지나가고 집 국내 주식 원화에 과도하게 몰린 구조는 그대로인 채 빚은 여전히 크고 숨은 점점 짧아져 있습니다. 이제 시계를 현재로 돌려봅니다. 지금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이든 2026년의 첫 주이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의 12개월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 12개월은 단순히 또 한 해를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이름의 라운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IMF는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0%대 후반, 대략 0.9%로 보고 2026년에는 1%대 후반, 약 1.8% 수준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크게 망하지는 않지만 크게 뛰는 것도 아닌 시기입니다. 만약 이 12개월을 아무 변화 없이 흘려보낸다면 2026년 말에도 우리는 여전히 집과 국내 주식, 원화, 그리고 빚에 묶여 숨이 찬 상태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은 돈을 많이 버는 해가 아니라 구조를 갈아타는 해로 보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갈아타야 할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채의 속도, 자산의 방향, 그리고 연금과 노후라는 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금리 뉴스에만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기준금리가 몇 %로 내려가는지, 대출 금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며 이자 조금 줄겠네 라고 안도하거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IMF와 한국은행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의 속도, 즉 디레버리징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현실적인 목표를 잡자면 예를 들어 부채 대 연소득 비율을 350%에서 300% 근처까지 낮추고 세후소득 대비 이자 원리금 비중을 30%에서 25% 안쪽으로 줄이는 수준의 변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빚을 한 번에 모두 갚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조금씩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12개월 동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주식담보대출 같은 새로운 레버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연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 상환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지는 시점을 확인해 그 구간을 중심으로 상환 스케줄을 짜는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동이체되는 원리금은 어쩔 수 없는 고정비로 보고 그 외에 따로 마련하는 상환액은 미래의 자유를 사는 돈이라고 마음속에서 구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IMF가 말하는 디레버리징이라는 단어를 국가 차원에만 두지 않고 내 통장에서도 숫자로 확인하려면 이 정도의 결심과 행동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축은 자산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전체 자산 7억 원 가운데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가깝고
금융자산은 1억 원 안팎인데 대부분 국내 주식과 국내 ETF, 원화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해외 자산 비중은 5%도 되지 않는 구조라면 IMF가 경고하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쏠림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12개월, 즉 2026년 말까지의 목표는 이 구조를 최소한 집 비중 80%에서 70% 초반으로, 금융연금 비중을 20%에서 30% 안팎으로, 금융자산 가운데 해외 비중을 5%에서 20에서 30% 수준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방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행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매달 적립하는 투자 방향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중 80만 원을 한국 자산에, 20만 원을 단기 예금이나 CMA에 넣었다면 앞으로의 12개월은 한국 40만 원, 미국 30만 원, 글로벌 30만 원 같은 비율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이체의 구조만 바꾸어도 1년 뒤 계좌 안의 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해외 비중이 5%에 불과하다면 12개월 뒤에는 20에서 30%까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한국 시장이 회복될 때뿐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반등이 올 때도 그 효과가 내 자산에 일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 유입되는 돈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너스나 세금 환급,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때 예전에는 집 인테리어, 가전 차량 교체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다면 앞으로 1년은 금융연금 비중을 키우는데 먼저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가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자산이 되지 않도록 3년에서 5년 안에 집 비중을 60% 아래로 낮추는 중기 목표를 세우고 그 첫 해를 부채를 줄이고 금융연금을 키우는 방향으로 새 돈을 흐르게 만드는 기간으로 쓰는 셈입니다. 세 번째 축은 연금과 노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연금은 어딘가에 적립되고는 있는 돈 정도로만 인식됩니다.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잔액이 얼마인지,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연간 수익률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IMF가 한국의 연금 재정 개혁을 주문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서 개인의 노후 현금 흐름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연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계좌에 로그인해서 잔액, 상품 구성, 최근 수익률을 한 장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연금 계좌 내부의 자산 배분을 다시 짜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시로는 2026년 말까지 연금 계좌 안의 비중을 한국 주식 채권 30%, 미국 글로벌 주식 50%, 채권 현금성 20% 정도로 맞추고 연 1회 리밸런싱을 하되 중간에 시장이 급락해도 웬만하면 연금 계좌는 그대로 두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이라는 돈이 최소 10년, 길게는 20에서 30년 뒤에 쓸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의 단기 변동이 아니라 장기 성장에 베팅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의 6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12개월은 연금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 납입하기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를 노후 성장 엔진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IMF가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단어는 개인에게 내 노후의 성장률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이제 1년 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2025년 말이든 2026년 초이든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시점은 딱 12개월 뒤의 나이입니다. 그때의 한국은 IMF가 예상한 것처럼 1%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주 완만한 회복 구간에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경제 지표와 같은 뉴스 아래에서도 사람들의 표정과 체감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구조를 바꾼 사람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은 같은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보내게 됩니다.
A타입은 앞서 이야기해온 그 사람입니다. 1년 전 지금 이 시점에 엑셀을 열어 자신의 재무제표를 적어보고 자동이체를 바꾸고 연금 계좌에 로그인해 포트폴리오를 손본 사람입니다. 12개월 뒤 그의 재무제표를 예시로 다시 그려보면 총 자산은 7억 초반에서 7억 중후반으로 집값과 금융, 연금 자산의 변화가 반영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채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로 줄어 부채 대 연소득 비율을 350%에서 300%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집 비중은 80%에서 70% 초반으로 낮아지고 금융연금 비중은 20%에서 30% 안팎으로 올라가 있으며 금융자산 중 해외 비중은 5%에서 20에서 30%로 커졌습니다. 월급 봉투를 봐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1년 전에는 세후 소득의 30% 안팎이 이자와 원리금으로 빠져나갔다면 지금은 이 비율이 20% 후반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숨이 붙는다는 표현이 실제 감정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시장에는 여러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2차전지, AI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기술, 헬스케어, 인공지능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을 수 있습니다. A타입의 계좌는 이런 흐름을 부분적으로나마 함께 탑니다. 국내 ETF 및 주식은 2022년에서 2023년 하락분 일부를 회복하고 미국 및 글로벌 ETF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적립한 덕분에 지수 수준의 상승률을 체감하게 됩니다. 연금 계좌는 연일회 리밸런싱 원칙 아래 서서히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며 장기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12개월 전 노트를 다시 펼쳐 부채 대 연소득 350%에서 300%, 집 80%에서 70%, 금융연금 30%, 해외 비중 5%에서 20에서 30%라고 적어두었던 목표를 확인합니다. 숫자들이 완벽히 이상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움직였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 뉴스만 보던 시간이 이제는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집값이 조금 흔들려도 금융연금 자산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IMF가 말하는 디레버리징, 생산성, 구조개혁 같은 단어들이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 빚의 속도, 소득의 질, 자산 배분이라는 실감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B타입은 1년 전에도 나라야 어떻게 되든 버티겠지. 나는 그냥 이자만 잘 내면 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지난 12개월은 구조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한 해 버틴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부채 상환을 약정된 스케줄대로만 하면서 추가 상환은 하지 않았고 투자 자동이체 방향도 여전히 국내 위주로 둔 채 연금 계좌는 거의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12개월 뒤 그의 재무 상태는 총자산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으로 집값과 시장 변동을 감안하면 A타입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여전히 2억 5천만 원 안팎이고 부채 대 연소득 비율 역시 350%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집 비중은 여전히 80% 이상, 금융 및 연금 비중은 20% 미만, 해외 비중은 5% 미만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산 총액이 비슷하지만 구조와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자와 원리금이 여전히 소득의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매달 자금 사정이 빠듯하고 한국 증시가 반등해도 2021년 고점에 레버리지로 들어갔던 종목들은 여전히 본전 회복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상승장은 대부분 뉴스 속 이야기로만 느껴지고 실제 자신의 자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를 열어봐도 상품 구성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연일 %대 수익률을 기록하는 수준입니다. 그는 IMF가 말하는 잠재 성장률, 생산성, 디레버리징 같은 단어들을 여전히 정부나 회사에서 고민할 문제점으로 여기며 자신의 의사결정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1년 동안 또 버텼을 뿐인데 이상하게 숨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는 막연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A와 B의 차이는 단순히 누가 더 부자가 되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2026년이라는 해를
같은 성장률과 같은 뉴스를 두고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12개월 전 IMF의 경고를 내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어디 먼 데서 나오는 보고서 정도로 넘겼느냐에서 이미 갈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2026년을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7개로 정리해 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내 총부채를 연소득으로 나눠서 숫자로 적어본 적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에 부채가 2억 4천만 원이면 400%, 2억이면 333%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2025년 3월 기준 약 89.5% 수준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나는 이 평균보다 훨씬 위에 서 있는지 아래에 서 있는지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금 흐름, 즉 DSR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가운데 몇 %나 이자와 원리금으로 나가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DSR이 20% 안팎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가계가 소득의 5분의 2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인데 내 비율이 30%를 넘어간다면 앞으로 12개월은 구조조정 모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직장과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나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프리랜서인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지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인지 그리고 내가 속한 업종이 성장산업인지 구조조정산업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IMF와 KDI가 말하는 잠재성장률, 생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결국 내 연봉과 고용 안정성, 이직 기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노후 준비, 즉 연금 3층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을 모두 더해봤을 때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의 6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비율이 크게 부족하다면 앞으로 12개월은 연금 계좌를 깨우는 해로 삼고 상품 구성과 납입 방식을 정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자산 쏠림, 특히 집 국내 원화 비중입니다. 전체 자산 중 집이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금융자산도 대부분 국내와 원화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IMF가 지적한 부동산 가계부채 쏠림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까지의 12개월 동안 집 비중을 70%에서 60%로, 금융연금 비중을 30%로, 해외 비중을 20에서 30%로 가져가겠다는 대략의 목표라도 세워두면 앞으로의 리밸런싱 방향을 잡기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환율과 해외 비중입니다. 내 자산에서 달러와 글로벌 ETF, 해외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원화 100%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IMF가 한국의 내수 수출 구조 다변화와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를 주문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리스크 허용도입니다. 2020년에서 2023년 급등 급락 구간에서 계좌가 몇 % 빠졌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지 기억해보는 것입니다. IMF 보고서에는 이런 항목이 적혀 있지 않지만 결국 자산 배분과 레버리지의 한계는 각자의 마음속 숫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식 채권 현금 비율과 레버리지 수준을 정할 때 이 심리적 한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시장이 흔들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MF가 한국에게 던진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 부채를 줄이고 생산성을 올려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문장이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말은 가계부채, 연금, 노동시장, 산업구조를 함께 손보라는 요구로 들립니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같은 문장을 다시 읽으면 비제의 속도를 줄이고 소득 성장 노후를 세 칸으로 나눠라. 집 국내 원화에 올인한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세 지역세 축 이상으로 갈아타라는 말로 바꿔 들을 수 있습니다. IMF의 문장을 한국 이야기로 들을지 내 이야기로 들을지는 2026년을 버티는 사람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노트 한 장을 꺼내 4줄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총부채 또는 연소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산 구성에서 집금융, 연금,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 구성상 한국, 미국, 기타 글로벌 비중이 어떤지, 그리고 연금 계좌의 상태가 원리금 보장 위주인지,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네 줄을 적는 순간 IMF의 보고서는 더 이상 뉴스 기사 속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재무 설계서로 바뀝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이름의 12개월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그냥 버티는 해로 만들지, 구조를 갈아타는 해로 만들지는 IMF도 뉴스도 아닌 각자의 통장과 엑셀 파일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